평화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정옥식입니다. 저는 좀 토론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요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 발제 내용에서 뭐 엠바고 걸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뭐 1년 가까이 사드 논란 때문에 대한민국도 때로는 동북아 전체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방금 전에 김은교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의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 사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러시아 외교부는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 이런 어떤 온도차이, 시각차이 이런 부분들도 아주 유의미한 부분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사드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사실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몇 가지 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지난주에 애시턴 카터가 돌아가면서 사드는 생산 중, 요 한마디로 이제 좀 논의가 확 지금 이제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생산 중인데 이거 가지고 뭐 1년 가까이 들었다 놨다 왔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좀 김 빠지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생산 중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일종의 좀 이 사드 문제를 우리가 좀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 주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제 이미 실종된 협상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사드 생산 수준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생산하고 애시턴 카터가 강조했던 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를 거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포대가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드 요원들의 훈련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드 보통 이제 국내 언론에서 알려진 거는 이제 사드가 엑스밴드 레이드하고 연동이 되면 뭐 센서 문제는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드를 비롯한 엔드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가 바로 우주 위성입니다. 우주 적외선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적외선 위성이 적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를 하고 그걸 전투지 관리통신본부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하급 부대인 뭐 이제 패트리어트 부대가 될 수도 있고 이지스함 부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드 부대일 수도 있고 이쪽에 이제 정보를 전달해야 이제 그때부터 엑스밴드 레이라든지 뭐 스파이 레이더로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요걸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단계에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표현들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 국방부 자료들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건 4개 포대입니다. 4개 포대.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괌에 가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이제 미국 본토에서 훈련 상태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2개 포대는 훈련용으로 돌리고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드 부대 훈련용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최근에 1개 포대가 추가로 미 육군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별도로 한 100명 정도의 부대를 편성해서 또 이제 투입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괌에 실전 배치된 부대 이외에는 지금 실전에 투입하기엔 훈련 상태가 대단히 미진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펜타곤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내로 3개 부대의 훈련 상태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4번째 포대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7개 부대의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포대 숫자를 보면은 현재 4개인데 이걸 올해까지 5개, 그다음에 2017년까지 7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제임스 실링이죠. 이제 미사일 방어 국장이 재미난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예정보다 2년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속도가 2년 빨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현지 사령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지 사령관이라 할 때 제가 해석하기에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중부군 사령관, 중동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군 사령관 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주는데요. 그럼 왜냐하면 작년에 사드 얘기 한참 벌거졌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중부군 사령관하고 서로 자기 작전 지역에 사드 가져가려고 막 내부적으로 막 거의 이제 다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드 논의가 작년에 진행되다가 멈췄던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배경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드 포대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툴 여지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일종의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에 타결되면서 또 6월 30일 날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면 중동에 사드를 갖다 놓을 필요성이 이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권 강화를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짧으면 이제 그 한 2, 3개월 정도 우리가 좀 더 지금 상황을 갖다가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백악관, 그리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의 입장은 이 문제는 전략 문제로 이미 격상되어 있기 때문에 펜타곤 레벨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커티스 스케페로티, 이제 국내 언론은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2013년 7월 달에 인준청문회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1단계 한국 MD, 1단계는 주한미군은 팩스를 배치하고 한국군은 팩트를 배치한 상태를 얘기하고, 2단계는 주한미군의 팩3와 한국군이 이제 신기로 도입하는 팩3, 이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단계를 얘기하고, 중요한 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X밴드 레이더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드나 혹은 ABMD,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는 상층 방어체계,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3단계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계획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사드는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달에 미국 정부가 괌에 배치할 때도 사실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미국 펜타곤의 계획은 2017년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는데 무려 4년을 앞당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 내에서도 이거는 이제 안보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던 만큼 이 사드 지금 체계는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된 바가 없고, 이제 유격 실험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성능을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국내 언론들은 이제 마이클 길모 펜타곤 작전실험평가국장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유격 실험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17번의 계획된 실험 중에 실제로 실시된 것은 9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복수의 미사일을 유격하는 이런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9번이었는데 근데 8번은 왜 시험이 취소가 됐냐면은 그런 날씨가 좋지 않아서, 혹은 사드가 발사 준비 태세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격 실험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 근데 전쟁이 날씨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사드 성능이 확인된 걸 상대방이 확인하고 미사일을 쏴줄지도 만무한 것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은 마이클 길모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격 실험은, 그러니까 보통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해서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에 터지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아예 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대부분의 유격 실험은 C-17이라고 하는 대형 수송기에서 떨어뜨리는 거를 갖다가 사드 요격 미사일을 유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지? 미국이 미사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80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폐기협정을 체결해서 서로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을 해서 MD 실험을 하게 되면 이 INF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러시아 푸틴 정부가 뭐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MD 실험 뭐로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따져묻고 있습니다. MD 실험 뭐로 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INF 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이 조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MD의 핵심적인 유격 대사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유격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대형 수송기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 실험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부분은 또 탄두하고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몸체도 크고, 그 다음에 표적 확인이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이제 요격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대부분 뭐 사드가 100%의 유효 성공률을 보였다. 이런 어떤 보도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 성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펜타곤에서 좀 머리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놓고 싶어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MD 유역 실험에서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원할 수 없는 만큼 한국 거를 사용해서 유격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IMF 조약 그 위반 시비를 피하면서 훨씬 더 실전에 가까운 유격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이클 길모 국장이 강조한 게 훈련 상태 부족에서 가장 강조했던 문제가 통합 훈련이 안 되고 있다. 그 MD는 기본적으로 다층 방어 체계이고 통합 방어 체계인데 이게 지금까지 사드 따로 놀고 패트리어트 따로 놀고 이지스함 따로 놀고 이런 또 센서 부대 따로 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통합 작전 수행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패트리어트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이지스하면 아시다시피 스파이 레이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일본 해상 이지스하면 스파이 레이더뿐만 아니라 SM-3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미국 그 태평양 자위대에 지금 이지스 탄도미사일 병합체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미국이 필요에 따라서 이 시스템 간의 통합,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부대, 사드 부대, 이지스함 부대를 동원한 시스템 간의 통합 훈련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미일 3자 통합 훈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펜타곤 입장에서는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놓고 싶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게 뭐 물론 백악관이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그 사드와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뭐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나온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이제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이게 북한 미사일을 잡는 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냐. 일단 중요한 거는 어디에 갖다 놓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저도 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로키드 마틴이 뿌려댄 그 팜플렛에서는 한국에 한 2개 포대 정도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예, 그럼 뭐 장사꾼들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모순의 이 고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장사꾼이 그 창과 방패를 갖다 놓고 이 창이면 못 뚫는 방패가 없어요 얘기하고 이 방패면 못 막는 창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럼 지나가는 그 행인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장사꾼이 아무런 답변 못하고 이제 주정랑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고 전문가로 간다면 이 모순의 고사에서 나오는 상인보다는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미국의 2개 포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방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사드의 기본적인 뭐 그거는 펜타곤에도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 유격고도는 40이고 최대 유격고도는 예를 들면 최대 유격고도는 150km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평택에 갖다 놨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평택에 하나 갖다 놓고 뭐 어떤 분이 뭐 원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에 하나 갖다 놨다. 그러면 서쪽에 하나 갖다 놓고 동쪽에 하나 갖다 놓으면 다 이게 방어가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떨어질 경우에 평택에서 수도권까지는 한 60km, 50km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사드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니까 수도권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서 발사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수도권에 진입할 때는 훨씬 더 저고도를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도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훨씬 더 저고도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각도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40km 이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도권으로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아예 넘어간다. 예, 넘어간다 그러면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한 2.8km 정도입니다. 2.8km 정도. 이거 최고 속도입니다. 근데 보통 북한이 쏘아올린 거에서 떨어질 때 탄도의 낙하 속도는 초속 3k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날아가는 건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 쫓아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2개 포대면 대한민국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은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드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논의가 공론화되고 그 전에 뭐 한미 통합형 MD다, 뭐 패트리어트 우리가 구매하네 마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 이것도 잡을 수 있어? 요것도 잡을 수 있어?
그 신형 방사포 쏘대고, 뭐 신형 지대시 미사일 쏘대고, 최근에는 뭐 이동식 발사대 장착되는 KN-02라는 미사일도 선보이고 있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선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 생산 인프라는 이미 상당히 수준으로 궤도에 올라간 상황이고, 특히 핵무기 제도 능력도 상당 수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드 포대 하나 들어오는데 2대 편성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2조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패트리어트 부대 하나, 포대 하나 들어오는데 1조 5천억 원 들어갑니다. 북한은 그 정도 돈이면 훨씬 더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만드는 거하고 방어용 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어떤 측면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MD에 관련해서, 사드를 포함한 MD에 관련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추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사 탄두를 맞췄다 해도 탄두를 맞추는 거하고 탄두를 파괴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탄두가 보통 우리가 1톤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제 미사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1톤이라고 가정을 하면 탄피의 무게가 보통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안에 그 내용물을 떨어질 때, 이 대기권 내에서 들어와서 떨어질 때 이 고온으로부터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탄피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고깔콘 모양입니다. 고깔콘 모양. 그리고 초속 3km에서 5km 사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사드를 비롯한 킬비클, 그러니까 유격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건 한 사람 팔뚝만 하고 큰 건 한 사람 머리만 합니다. 뾰족한 게 가서 맞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철문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총알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만 빗맞아도 철문은 들어가고 총알이 튕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D 같은 경우에도 적의 탄두를 맞추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맞고 유격체는 튕겨 나가고 탄두는 뭡니까? 거의 그대로, 혹은 낙하 지점이 이제 좀 달리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휴전선 넘어오면 대부분 다 인근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로 가던 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MD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동해 너머에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드도 안 되고 패트리어트도 안 되고 MD도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의 30배입니다. 미국은 600배입니다. 예? 일본도 50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창을 갖고 있고, 한미연합전력이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MD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강한 강력한 억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해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살겠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죽으려고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미연합전력은 MD의 대안을 지금까지 충분히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할까 이런 두려움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늘어나는 걸 막고, 그걸 동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접근을 취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대안이 존재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대안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 협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도외시되고 사드가 없으면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